부자는요, 우리가 전략을 짜고 연습을 하면 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리액션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점인 부자까지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 지금 그 부제에 보면 우리의 세컨 잡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본업이 뭐 주부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회사원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내 본업 이외에 나의 세컨 잡, 그러니까 부업 개념이 재테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나는 주부지만 내가 재테크를 잘 해서 우리 아이의 학원비 정도 벌 수 있어. 이런 부업을 가지시는 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돈이 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냉정하게 나의 감정을 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은요, 자본주의에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발생되어서 왔고, 돈이 도대체 최초의 돈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전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 돈이 전 세계 대장 돈이 됐을까? 왜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금 좋아하시죠? 금. 금도 예전에 금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 투자해요 말아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그러면 언제부터 금이 돈이었고 언제부터는 달러,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가 돈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셔야 언제 내가 돈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조차도 다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공부가 바로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엄마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 돈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은 꼭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나온 책이 바로 금융의 지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도대체 돈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돈이 무엇인가, 돈의 역사,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채권이 시작이 됐는가, 주식은 언제,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로 시작이 됐죠.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돈의 역사와 금융시장의 역사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정체를 좀 공부를 하고 돈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라는 놈을 내가 한번 벌어보고 모아보자로 넘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공부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테크 할 때는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세요? 부자가 되시는 거는요.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요. 그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을 하시고 내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이건 나한테 맞더라 저건 안 맞네 라고 계속 애를 쓰시면서 오랜 시간이 단련돼서 지나가셔야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자가 뭔데? 이거 정의부터 우리가 내리고 가야 되겠죠. 부자 되는 개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목표점으로 잡아야 되는 부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여행을 다니고 있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이 내 대신 돈을 내 생활비를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고 눈만 뜨고 일어나면 그냥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와요. 몇 백만 원씩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가 들어오죠. 혹은 뭐 엄청나게 막 소설을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 나는 그냥 여행 다니고 놀고 있는데도 인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혹은 뭐 음악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음원 수입으로 요새 젊은 친구들 막 음원 수입으로 뭐 엄청 돈을 벌잖아요. 제가 젊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늙어갖고 못 만나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혹은 나는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인세라든지 음원 수입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주식을 투자를 해서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만 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고 철학도 다르시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부자,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내가 놀아도 나를 먹여 살릴 돈이 계속 나오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건물주가 될 거냐, 주식 투자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궤도까지 올라가서 저작권이나 인세나 이런 것들을 받을 거냐는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 난 부동산과 잘 맞는 사람이야, 혹은 주식이랑 금융상품이랑 잘 맞는 사람이야를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자기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나에게 맞는 형태의 부자까지 가자 라고 먼저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내가 좀 굴려서 일하지 않아도 그 이자, 월세만으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냐면요. 적어도 10억에서 13억 정도의 돈은 모으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실 것 같아요? 되십니다. 되세요. 제가 이 로드맵을 그려보면요. 30살의 여자예요. 월에 200만 원 벌어요. 근데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년에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연에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경제 위기 때는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뭐 다 빅세일이니까 반값 할인하잖아요. 마치 경제 위기를 안 지나보신 것처럼 반응하시네요. 98년도 IMF 기억나시죠? 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좋은 우리 동네에 좋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빠졌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큰 기회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예전에 98년도에 그러면 우량주들이 얼마나 빠졌었나? 2008년도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나? 차가 얼마까지 빠졌었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수익을 얼마나 받는가? 우리 동네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이 경매로 몇 프로 할인된 가격에 나왔었고 그때 그걸 샀었으면 얼마나 수익을 받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과거를 조사하고 공부해 두셨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잡으시면 돈이 한번 훅 불어납니다. 그렇게 점프업을 시키고 계속 돈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이 30살의 아가씨는 약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뭐 13억에서 15억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절대로 안 된다?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스스로를 개발하고 내 그릇을 찢어서 늘리고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면서 내 돈도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종잣돈은요. 10,000원에서 시작해갖고 10,000원씩 모아서 그게 100만 원 되고요. 1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 되고 그게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7,000이 되고 1억이 되고 1억에서 3억이 되고 그 돈으로 아파트 샀더니 또 그게 얼마 오르고 그 돈으로 또 어떻게 불렸더니 또 오르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돈이 단계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종잣돈을 또 불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물론 우리가 10몇 년 후에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가치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꼬마 빌딩 정도 사시려면 대출을 끼더라도 한 10억에서 13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까지 준비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종잣돈을 모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전략 첫 번째는 무조건 종잣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종잣돈을 만들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습관. 돈 모으는 습관. 근데 그 돈 모으는 습관이 생길랑 하면 없어지고 생길랑 하면 없어지고 갖다 쓰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 자존감 강의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돈을 모으려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끈기가 있으셔야 되고 안 쓰셔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어느 순간 흔들리고 돈을 자꾸 갖다 쓰게 될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을 쓰는 거를요. 카드값 지난 3개월치 한번 뽑아보셔서 분석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계속 나가는 돈이 있어요. 분명히 돈이 새는 데는 나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을 하십시오.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로 아마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 인생은 내가 내 팔 흔들고 살 수 있는 당당함, 내면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 마음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너 한 달에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은 저금할 거야. 남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계속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키워지세요.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적금만 하셔도 됩니다. 적금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요.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월에 100만 원씩 모으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모으시죠. 우리가 24~5살에 취업을 한다고 쳐도 그렇죠? 결혼을 할 나이가 된다거나 뭐 이러면 이 정도는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종잣돈을 이제 모으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이미 종잣돈은 모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종잣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계속해서 예적금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예적금만 하신다면 지금처럼 예적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집에다가 올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집값이 안 오르면요? 망한겨. 우리 재테크는 망한겨.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요. 집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십니다. 집을 사는 거 사세요. 사세요. 근데 집을 살 때 전략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집을 살 때 종잣돈에서 부자가 되려고 10에서 13억 현금까지 불리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산다면 무조건 내 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집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사시거나 내가 실거주하면서 그 오를 만한 집을 살려면 내 형편에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그러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십시오. 내가 꼭 사는 집이 내 집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전세 살고 오를 만한 지역에 전세를 끼고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을 꼭 소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건물주가 될 거기 때문에 혹은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내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야 되고 그럼 내가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그러면 나의 지금 형편에서 오르는 집을 살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언제까지 계속 깔고 앉아가지고 난 집이 있으니까 이제 다 됐어. 내 인생은 해피야. 집을 계속 깔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오른 가격을 반영해서 파시고 그 돈을 합쳐갖고 건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건물 가고 나면 사실 그때가 진짜 해피죠. 근데 사실 건물을 산 이후에도요. 이거를 계속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내고 또 더 큰 건물로 갈아타고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처럼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종잣돈에서 부자까지 가는 돈을 불리는 이 길에는요. 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플러스 그럼 집 말고 내가 나머지 현금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불릴까요? 예적금으로 한번 불려보세요. 죽을 때까지 건물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이요. 예금하시잖아요. 금리 몇 프로 줄까요? 6에서 7% 줍니다. 비과세예요. 근데 선생님들 베트남에 살고 계세요? 어디 사세요? 서울 사시죠? 한국 사시죠? 부산 사시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베트남 살지 않으면 예적금 하시면 안 돼요. 왜? 한국의 예금 적금 금리는 지금 몇 %이죠? 2%도 안 되는 곳이 많죠. 1점 몇 %, 그렇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물가는 이만큼 오르는데 내 돈 가치는 안 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마이너스인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얘기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돈의 가치도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 이상으로 수익을 내려면 내 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 돈도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투자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그 담당자들 혹은 뭐 금융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저 뭐 들어야 수익 나요가 아니라 저 투자하려면 어떤 것들을 익히고 공부해야 하나요? 제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상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제가 가입하는 상품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질문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진도를 빼볼게요. 자, 일단 공부 전에요. 분석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런 강의를 제가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마이너스 몇천만 원이야. 재테크는 무슨 재테크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빚이 내가 진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신 해결하고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대출 먼저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대출 이자 이상으로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무조건 대출은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0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재테크는 하고는 싶은데 매달 돈을 갖다 쓰니라고 모을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자존감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가? 왜 도대체 내가 이 지출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 갖다 쓰는가? 본인의 자기 분석을 좀 해보시고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적어도 종잣돈 한 1억 정도 돼.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좀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해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3천만 원밖에 없어. 혹은 뭐 1,0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써놨어요. 돈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거의 한 10억에 와 있어. 그러면 나 지금 이 돈에서 조금만 보태면 빌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찾아보셔야 되고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지금 빌딩을 계속 보면 어떻게 해?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맨날 저 빌딩이 얼마나 올랐어. 올라서 짜증나 죽겠어. 못 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나의 자산 현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불어 또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금 손실 보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이런 분이 계세요, 만약에. 그럼 이분 투자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죠. 근데 뭐 숫자고 내가 안 팔면 손해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적립식 펀드나 주식 하셔도 되거든요. 게다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돈의 역사, 그 다음에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의 기초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주식 투자 해보셔도 괜찮겠죠? 적립식 펀드 해보셔도 괜찮겠죠? 근데 주식 기초 하나도 몰라. 어떻게 사고 파는지 몰라.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왜 요즘 SNS나 이런 데 막 홍보하잖아요. 하루에 몇 % 수익을 내고 막 1년이면 몇 프로 수익을 내고 막 자기만 믿으면 막 엄청 수익을 낸다.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투자를 막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되어 있고 투자 레벨이 거기까지 안 갔는데 투자하시는 거는 큰일 납니다. 손해 보세요. 그래서 내 현재 자산이 얼마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까지 됐어. 지금 나의 수준으로는 예적금밖에 안 돼. 그러면 예적금만 하시면서 공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 그러면 나는 RP, 환매조건부 채권이라 그래요. 증권회사에 가끔 특판 RP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적금보다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 뭐 3개월 만기 이런 것들로. 그럼 난 요 정도는 해볼 수 있어. 내가 그걸 공부했거든. 그다음에 내가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뭐 시장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매일 관찰해서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르고 환율하고 관계도 좀 이해가 가. 뭐 이런 분들은 적립식 펀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시고 돈은 어느 정도가 있고 나의 투자 지식은 어느 정도니 그러면 나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투자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순서를 항상 거꾸로 가십니다. 저 뭐 해야 돈 벌어요? 투자 대상을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투자를 해도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인생도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 결혼도 타이밍. 근데 결혼할 때 타이밍이 안 좋았어. 농담이고요. 어쨌든 내가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아? 그러면 나 뭐에 투자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경기를 나타낸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경기가 계속 나쁜 것 같잖아요. 아주 우렁차게 맞다라고 들어봐요.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업앤다운이 계속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를 해도 되겠죠. 경기가 나빠질 때는요. 웬만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투자하면 돈 버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애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니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에 어떤 거에 투자해야 돈 벌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에 투자를 하려면 그러면 얼마에 사야 돼?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돼? 이 세부적인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법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누구도 지금이 투자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안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는 부자들끼리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GDP를 보시는 겁니다. GDP가 뭐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중간고사에 나왔는데 GDP는요 국내 총생산인데요. 이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GDP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를 보는 지표야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GDP 이퀄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DP를 보면 경기를 볼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GDP는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막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발표를 해줘. 다 가르쳐줘.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요. IMF나 OECD나 아니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 이런 기관들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다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IMF는 또 영어요. 영어로 페이지가 200페이지 있어요. 심란하네. 근데 그것도 감사하게 경제 뉴스로 기자님들이 다 기사로 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내가 각종 포털에 뉴스 보시잖아요. 연예면 말고 메인 이거를 보시면서 GDP 증가율 혹은 경제 성장률 요 단어가 딱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그 기사는 클릭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지표만 보시면 GDP 수치만 보시면 올해 경기가 어떻다를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한국이란 나라는요 GDP가 2.5 이하잖아요. 그러면 저성장한다고 표현해요. 별로 안 좋은 겨. 자, 4%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속 성장하는 겁니다. 고성장해요. 물론 이건 나라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한국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GDP가 뭐 3%가 예상된다 이러면 저성장 국면에서는 벗어나서 2.5에서 4 사이면 중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성장을 하긴 하는데 속도가 더뎌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정도. 그래서 중성장기에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건 자, 올해보다 내년에 GDP 전망치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자, 그럼 올해 GDP 수치보다 내년이 더 높아요. 자, 그럼 올해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년이 좋을 건데 왜 안 되세요? 올해 투자를 그럼 하셔도 되겠죠. 반대로 올해는 이렇게 좋아요. 성장률이. 근데 내년에 안 좋아질 거래. 전망치가. 그럼 올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그만하시거나, 그렇죠? 안 하셔야 되겠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타이밍을 보시는 게 바로 GDP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거 보고 타이밍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 돈 벌어? 이제 투자 대상.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디에 해야 돈 벌어가 나왔어요? 경기가 좋아질 땐 어디에 해야 돈 버시냐? 주식, 부동산, 실물. 실물은 원자재,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원유 막 이런 거.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꺾일 때는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을 사야죠. 그리고 또 뭐 사야 돼요? 금을 사야죠 했는데 또 금을 사요? 금을 사고 금을 사고 금을 사요. 금을 사셔야 되고 미국의 달러를 사야겠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화폐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달러를 사셔야죠. 그리고 채권.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채권 중에서도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채권을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꺾일 때는 투자 대상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해도 된대, 혹은 뭐 주식형 펀드를 해도 되는 시기야. 그러면 얼마에 사라고? 얼마에 팔으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보시면 돼요. 내가 펀드를 한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매일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보시다가 언제만 사면 되냐? 쌀 때만 사시면 됩니다. 펀드는 쌀 때 많이 사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자동이체 하시죠. 펀드는 자동이체 하는 게 아니에요. 펀드는요, 쌀 때만 내가 사시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뉴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에 그게 나와요. 코스피 지수.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30포인트 올랐어요. 사요 말아요? 사지 말아요. 예, 오늘 40포인트 빠졌어요. 사요 말아요? 사요. 그 다음 날에 50포인트 빠져서 사요 말아요? 사요. 그 다음 날에 20포인트 올랐어요. 사요 말아요? 안 사요. 쉽죠?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싸다고 샀는데 매일매일 싸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미 GDP에서 수치가 안 좋을 겁니다라고 전망이 나왔을 거고요. 매일매일 싸진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로 옮겨가야 되는 경기 국면인 거예요. 이제 어떤 순서로 투자하셔야 되는지 좀 정리가 되셨죠? 공부해 주시고 투자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행복하고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